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굉장하시죠? 제가 오늘 보니까 1907년입니다. 1907년에 기공되었다고 영친왕이 쓴 머릿돌이 있는 아주 유서 깊은 YMCA 대강당입니다. 오늘 학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서희경입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기조 강연, 그리고 사회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연구자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후기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윤보선 대통령과 영부인 공덕기 여사 그리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의 김용호 원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용호 원장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김용호 원장님을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오늘 한미일 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올해 후반기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에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또 윤보선 대통령과 영부인 공덕기 여사의 평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술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논문 공모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 공부하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과 매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내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최근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한미일이 상호 협력에서 국제 평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중러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두 개의 삼각연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고 또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미일의 현 정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이번 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가 궁극적으로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나종일 대사님과 라운드 테이블 발제를 맡아주신 신곽수 대사님, 그리고 발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부러 참석해 주신 외교협회 신봉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한국국제정착회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서 언론사 기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회식 말미에 내빈 사진 촬영 시간에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께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이승만 정부 초기에는 서울시장과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오랜 인연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기부금 전달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윤보선 대통령께서도 흐뭇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중심부에 하루빨리 건립이 되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인호 대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지금부터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한미일 협력의 역사와 미래입니다.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세계와 끝나지 않는 만남의 주제로 나종일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종일 대사님께서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후 주 영국 대사와 주 일본 대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공적으로도 뭐 상당히 여기 서서 상당히 특별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학자가 이제 자꾸 나이를 먹고 쓸모없게 되면 기초연설하라고 그럽니다. 뭐 논문 발표는 못할 테니까 기초연설하라 그러고, 그거보다 또 조금 나빠지면은 건배사 하라고 그럽니다. 또 축사하라고 그러고, 기초연설은 이제 그 학자가 쇠퇴해가는 첫걸음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입니다. 그 정전 70주년이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70주년이고, 그래서 어떻게 기조연설을 몇 차례 했는데 이번 기조연설 부탁을 받고는 정말 아주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쁘고 그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혜위 선생님하고 그 공덕기 여사님, 영부인님 가깝게 뵌 일이 자주 있었고, 또 활동하셨던, 살아오셨던 그런 시대에 관해서 저도 일부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윤삼구 이사장께서 재단 시작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상당히 기쁘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조연설 맡게 돼서 아주 기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조연설을 한 3차례 하고 나니까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뭘 할까 그러고 이 주제들을 다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좀 특이한 주제가, 좀 이상한 주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거는,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누가 중지를 안 시키면 한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까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적당한 데 가서 좀 저걸 해달라. 이제 앞으로 10분 남았다, 20분 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어쩔 때는 그걸 안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무슨 주제를 할까 그러다가 이 세계라는 주제를 택했는데,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에 쓸데없는 구질구질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게 여러 차원에서 여러 면에서 세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어떤 한 사람도 자기 독특한 세계를 갖고 그 세계에 몰입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장황한 이야기고, 우선 한미 관계부터 좀 시작을 하죠. 얼마 전에 지난달 중순인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하고 평택시하고 바로 그 주제 가지고 큰 회의를 하나 주재한 일이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르리야 절 보고 기조연설을 하라고 그래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아무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게 많았다.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한국이 아마 순탄하게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나라는 문화 자체가 군사주의적으로 되기가 쉽다. 북한의 경우가 그렇죠. 군사주의식으로 되면은 사회의 이니셔티브나 리더십 같은 게 안보 쪽으로 가버리면은 민주화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이 아주 우리한테 유익을 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면은 첫째는 안보 불감증 같은 게 생깁니다. 미국 같은 나라하고 방위 돼 있으니까 안보에 그렇게 마음을 안 써도 된다 하는. 근데 이건 아주 참 어떻게 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점입니다. 또 우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부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하는 이런 의식 같은 게 없을 수가 있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안보 방위 조약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너무 그게 그렇게 순탄한 게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을 빨리 결정을 하고 공산 침략을 저지했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이전에 특히 49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까지 1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얘기였다. 우리가 여러 차례로 북한의 그 침략 위험이 고조됐다 하고 생각했는데도 여러 차례 중국한테 미국한테 그거를 그 주의를 환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거를 등한히 했어요. 엄청나게.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원 셋을 그 신익희 의장하고 저희 선친하고 이훈구 의원하고 세 분을 특별히 미국에 파견해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 정부한테 엄청 많이 말하자면 로비를 했는데 북한이 정말 굉장히 북한의 군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하나마나 남침을 할 거다. 그런데도 일체 저거 하고 그 손친의 기억에 의하면 냉대를 당했다고 그래요. 특히 에치슨 같은 사람이 거의 그냥 말을 안 듣고 들은 척도 듣는 척만 척하고 걱정하지 말라. 미국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고 손친의 개인적인 기억은 여기 있던 무초대사 로버슨 미국 군사 고문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너무 경솔하고 경망하고 뭐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 그 무초대사 같은 사람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걱정 말라. 한국이 don't worry. 한국군이 아시아에서 제일 장비를 잘하고 있는 장비가 충실한 그런 군대다 하는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있었다고. 굉장히 경망하고 경솔하고 모든 걸 무슨 농담처럼 처리해버리고 그러고 로버슨 군사고문단장도 굉장히 경망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미국에 휴가가 있었고 북한이 그거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쓸데없다. 한국이 산악지대고 논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여기가 무슨 프랑스의 소무 같은 그런 대평원이야지. 그런 평원도 아닌데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굉장히 분개하던 걱정을 하던 게 있어요. 이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신익희 의장 일행이 한 달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쓰고 돌아오면서 메가더 사령부에 들려서 얘기를 해도 관심을 역시 안 썼는데 그분들이 4월 말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것부터 2개월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당황한 게 물론 우리가 제일 당황했겠지만 그 다음으로 당황한 게 미국이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래서 그때 기조연설을 할 때 미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때 초기에 투입된 미국 군인들이라는 게 전혀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장비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전쟁을 하려는 전투를 하려는 의욕 같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 공산권에서도 2등급 4등급 국가의 군대한테 형편없이 참패를 당했다. 예를 들어볼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스타 사단장이 인민군한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고 부사단장 원스타는 전사했어요. 도대체 사단장이 포로가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미군이 북한군한테 형편없이 군대를 당해. 군인들은 아무 전쟁 준비도 없이 그냥 급하니까 투입을 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도 당신들 미국의 생각에는 아마 한국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해관계의 변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하고 호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만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라는 거는 대륙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포기해도 괜찮은, 뭐 포기가 아니라 방어의 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변경이 평소에는 중요하게 되지 않지만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가 있다. 한국 전쟁의 교훈이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렸나? 잊어버렸더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사실은 변경이라는 게 여기 저 이윤호 교수님 같은 역사 거물이 계시는데 역사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안 됐는데 변경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 하나가 변경이 어떻게 그 맥이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에드와드 쉴스 기억하시는 분이 옛날 분이라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에드와드 쉴스 돌아가셨을 때게 패스트 슈리프트를 준비했을 때게 주제가 저 센터 앤드 페리페리였어요. 근데 저도 거기 기고를 했는데 저는 그 페리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사람들이 왜 페리페리가 중요하냐 그래서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나? 로마 제국의 제일 말단 변경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저기에서 유대야에서 일어났다고. 그리고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변경에서 시작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다. 이 변경을 미국이 쉽게 포기 못한 거는 막상 이걸 잃어버리게 생기니까 잃어버린 경우에 닥쳐야 할 엄청난 일이 대두됐으니까 미국이 변경 안 한 건다. 근데 평소에 이거를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전쟁하고 상호 방어 조약 축하만 하지 말고 반성도 하고 회고도 하고 그러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벌써 꽤 잡아먹었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리고 세계를 주제로 잡은 거는 한국이 점점점 이제 세계라는 거를 의식을 해야 하고 세계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세계라는 것을 나름대로 상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한미일 이 삼국관계도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일 대사 때 대마도를 가가지고 거기 최익현 공이 거기서 돌아가신 현장을 보고 거기서 최익현 공이 남기셨다는 시를 보고도 참 참담한 신경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시를 남기실 수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모르겠다.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그냥 전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게 없었어요. 흑산도 귀양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세계에 관해서 가장 그렇게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흑산도에 남긴 시에 보면 그때까지도 홍무연월, 기봉강산 이런 말씀을 그냥 그런 걸 하시는 걸 보면은 세계에 관해서 엄청나게 무식하고 식견이 없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곤경에 처한 경우에 국내에서 세계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고려 말도 그러지 않았나. 중국 대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친명, 친원 이거에 관해서 책임 있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근세조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이나 이럴 때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첫째지만 둘째로 아는 사람들, 좀 안 되는 사람들끼리 생각을 공유하지를 못했어요. 늘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뿐이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일종의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 된 게 아닌가. 근세조선 말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익현 군이 생각했던
바깥하고 또 김옥균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외부하고는 전혀 다르는데 누가 이거를 조정하고 그 공유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보면은 독립운동 시도 그러지 않았나? 독립운동도 결국 보면 독립운동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를 뺏기고도 그 드골의 리더십 밑에서 같이 일할 수 있었던 나라하고는 굉장하게 달리 독립운동 내부에서 분열이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견의 차이가 결국 그 독립운동이 통일된 리더십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즘에 그 홍범도 장군 이인호 선생님이 이제 저를 주시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역시 세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거를 협력의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공유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실패한 게 아닌가. 그 실패가 한국이 그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에 분단을 맞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 북한의 세계라는 거는 소련이었어요. 그 뭐 김일성 초기 그 언명 같은 거를 보면 소련이 절대적으로 이제 소련이 자기 세계는 소련의 세계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있으실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 그 인민군들이 행진하면은 들고 다니는 초상화가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둘을 들고 다니고 그 정치 공작대들의 그 강의 같은 거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모아놓고 강의할 때게 이거는 북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소련, 중국 모두 다 함께 하는 세계 혁명의 일부로 우리가 하는 거다 하고 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 내전이라고 자꾸 주장을 했지만 적어도 우리들한테 가리키기는 큰 국제적인 전쟁의 세계적인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가리켰어요. 본인들 생각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도 마찬가지 않았나 싶어요. 남한도 이게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세계의 맨 앞에 서서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뭐 통일이고 뭐 하기 전에 우선 세계에 관한 아이디어가 전혀 상극이었던 겁니다.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남북한이 모두 다 세계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대적인 두 세계에 말하자면 선봉같이 천병 같은 식의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저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말하자면은 자유세계 1세계에 속하고 있고 북한은 2세계에 그대로 속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북한은 이제 점점 자기가 그 소련이나 중국의 뭐 세계에 돼 있다고 하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가 세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북한의 세계라는 거는 스스로가 바로 세계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밖의 인물이나 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를 해요. 자기들도 갖다 써요. 인물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정도만 하는 거지 이 인물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게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사용되고 하는 그 맥락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아마 자기 스스로를 세계로 생각하니까 북한이 만일 망하게 되면 북한이 없게 되면 지구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세계인데 이 세계가 무너지는데 딴 세계가 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상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넓은 세계를 생각하기보다 북한하고만 잘 되면 다른 거는 그렇게 마음을 안 써도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그러니까 난 그 말이 진담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북한하고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거는 필요 없지 않나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국정을 운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은 있지 않나, 어딘가 가끔 나오지 않나. 미국도 중요하지 않고 유엔사도 중요하지 않고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흔히들 얘기하는 주사파 주체 사상 일부가 있지 않나, 세계에 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대한민국도 변화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애당초 자기네들은 1세계의 선봉이다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유세계의 정회원은 아니었어요. 정회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지금은 모든 게 많이 바뀌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마 민주화였을 거예요. 민주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한은 1세기의 정회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큰 전기는 이제 드디어 자유세계를 제1세계를 넘어서 그 세계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게 88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88 올림픽을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냉전의 해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냉전의 해체가 되는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동독도 붕괴를 하고 통독이 되고 하는 이 과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영향은 바로 이 자유세계의 변경에 있는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88 올림픽이라는 게 물론 상황이 좋았습니다. 12년 동안은 전혀 올림픽이 제대로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했다가, 아마 그게 2번이나 올림픽을, 모스크바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거르고 나서 그때까지는 또 이제는 어떻게 올림픽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냉전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러고, 큰 변혁이 일어난 게 서울에서 서울 서머 올림픽이 됐는데, 이 충격이요, 아마 이 충격을 미리 공산권의 지도자들이 알았더라면은 서울 올림픽에 결사 반대하지 않았을까, 참여도 안 하고. 그런데 서울 올림픽이 아주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요, 공산권의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천만 민중들이 이거를 봐요. 올림픽이라는 건 특별한 겁니다. 이거 텔레비로 다 봐요. 누구나 국민들이 전부 다 봐야 해요. 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고르바초프가 중요하고 레이간이 정책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역사의 아주 중요한 계기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서 나옵니다. 또 잡담 하나 하면, 옛날에 이제 정치 이론을 가리키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프랑스 혁명의 제일 중요한 동기가 된 건 뭐냐 그러면 되게 루소 같은 사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루소가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나는 딴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소의 저술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루소의 저술을 샀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걸 사고 그걸 읽고, 다 읽지 않고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중요하지, 루소의 저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그쪽 생각도 한번 해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서머 올림픽이 말하자면 큰 역사적인 변동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상상한 게 아니라 그 이후 이제 번물이 터졌죠. 중국이나
소련이나 동굴아파를 갈 수 있었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현실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그렇다고 뭐 대중 차원의 이야기도 그렇고 학자든지 아니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다 그랬어요. 88 올림픽을 보고는 놀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뭐 정부가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그 폐해가 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던 사람이 그 사이에 저렇게 큰 엄청난 도시를 건설을 하고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2차 대전 저 잔재에서 아직도 그 영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 샤흐나자로프라고 고르바초프에 아주 측근이 있었는데 저하고도 가까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 재단의 사무총장인가 뭐를 했을 때에 이제 그 한국에도 초청해 와서 얘기도 하고 그 측근들 얘기도 그랬어요. 샤흐나자로프 같은 사람은 제가 쓴 뭐 그 논문 같은 거를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출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코만드 이코노미 체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핵무기는 갖고 있고 핵 잠수함도 만들 수 있지만은 국민들의 생활은 제3세계에 머무를 수 있을 밖에 없을 그러고 안 된다. 그리고 군사적인 군사적인 우월도 저기 사회 보는 분에게 손짓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손짓을 안 했. 괜찮습니까? 조금 더 해도 이게 전혀 그 사람이 올림픽을 본다면은 말할 용기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말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나는 한국이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너무 에피소드 같은 그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은 그때 그 미국 대사관의 리차드 크리스텐슨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호남 사투리를 잘 쓰는 가깝게 지냈는데 한번 불평을 해요. 뭐라고? 뭘 불평을 하냐 하면은 농구 시합 때 우리 군중이 소련 팀 응원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자기는 미국 응원할 줄 알았는데 그랬다 그랬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그게 그냥 농구 시합이 아니라 소련을 응원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세계를 발견하고 있는 거다. 늘 자유세계의 그 전진 기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농담을 농담처럼 그렇게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북방 정책도 그겁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세계를 발견한 건 아니었어요. 자유세계를 벗어나려고 자유세계 내 첨단 점진 기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이 그런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때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동맹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이거 조금 아마 좀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 정책, 그것도 물론 조금 평소에 자유세계의 이론이다. 자유세계를 지키는 최전선을 지키는 그런 거다 하는 거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얘기였죠. 그 이후 보면은 조금 더 국제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몇 가지 예를 들은 게 노무현 때 보면은 동북아에서 동북아의 중심 국가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좀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가 중심이면 변경 국가는 누구냐고. 동북아에서 또 세계를 이렇게 늘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중심하고 변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부터가 참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건 선거 때 그냥 한 얘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균형자 역할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분수에 좀 넘치는 그런 일이지만 여하간 아무튼 그 이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지역에서 적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저거를 많이 했습니다.
저기 세계의 성이라는 모에니아 문디라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드사드 같은 사람에도 저걸 돼요. 옛날에 일본 영화 그런 게 있었죠. 아이너탄이라고 그러는 자기 자신의 관능적인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세계의 성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지금 북한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통일도 좋고 햇볕 정책도 좋고 북한하고 자유 교류하고 협력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이거를 탈피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체 세계의 성 같은 이런 이거를 어떻게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요새 공관을 많이 철폐를 하는데 이것도 참 나는 불길하게 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철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외국하고의 접촉을 될 수 있으면 끊고 하는 건데 아주 긴 안목으로 보면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나 남북 관계나 안보 문제 이런 걸로 봐서 모두가 좋은 징조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처럼 또 세계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세계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개 중국이 우리의 세계라고 생각했죠. 대개 사람들은요, 세계를 정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일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계의 중심이고, 쉴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하고 페리퍼리하고를 정의하고, 자기네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대 유럽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명 국가들이 되게 그랬어요. 야만하고, 문명하고 야만을 구별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의 문명이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야만하고 문명하고로 구별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세를 보면은 문명이라는 거를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로 쓰는데 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그런 자유주의자들도 영국의 인도 지배라는 거는 정당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문명 국가고 이 인도 같은 나라는 문명이 아닌 나라예요. 반문명 국가예요. 근데 아주 uncivilized가 있고 비문명 국가가 있고 반문명 국가가 있는데 인도는 반문명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의 통치를 통해서 문명 국가가 되면 그때는 자치를 허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 한국 통치에 레이셔널도 정당화도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실제는 그거하고 굉장히 달랐지만은. 근데 한국은 세계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정의한 일은 아주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것뿐이었어요. 소중화라든지 자유세계의 첨단이라든지 지금은 아마 나는 새로운 태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제1세계하고 철저하게 동일화를 했었는데 저 1세계에 우리도 일부분이다. 근데 1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정의할 수 있나 그것도 모르겠고 또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라는 것은 변경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변경해서 자유세계가 누리는 거는 여기에 문제고 못 누리는 건 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계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국가라고도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좀 세계에 관해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생각에 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그 제3세계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북한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이거는 없애도 되는 그런 건가, 없든지 무시해도 되는 건가, 무시해버리고서도 해도 되는 건가. 그다음에 속이 문명 국가, 좀 엉터리 얘기지만 북한이 아니라 중국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지만 자기들 시빌라이제이션 스테이트라고 생각하고, 마틴 자크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좀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관에서 좀 생각해 보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전 수직근, 수평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하고 자기의 관계를 논의할 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마르크시스트나 헤겔리안들이 잘 쓰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퉁스베젠이라는 또 독일어에 나오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계인입니다. 인류인이고 인류의 일부분이고 세계의 일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국가적인 발전의 논리하고 같이 조화시킬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는 얘기인데, 저는 원래 유명한 게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은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이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쁜 습관이지만, 여하간 아무튼 일단 여기서 마지막 얘기는 그겁니다. 마지막 얘기는 세계하고 떨어질 수 없다. 근데 세계라는 건 자꾸 변화하고 하는 거니까, 세계하고 우리의 관계라는 걸 어떻게 앞으로 정의해야 하는가, 큰 숙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정희 대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짧은 시간에 19세기 말 이래로 세계와의 만남에 대해서 깊고 통찰력 있는 말씀해 주셔서, 결국 세계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조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기념 촬영과 기부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단상으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나오셨으면 됩니다. 단상으로. 전부 나오셨으면 단상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 촬영에 앞서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십시오. 같이 지금 전체 기념 촬영과 기부금 전달식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가세요. 이쪽 가세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뒤에 같이 기념 촬영하셔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 먼저 하시죠. 대사님 가운데 서시던
예. 지금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윤보선 대통령 장남이신 윤상구 윤보선 기념사업회 이사님과 김용호 원장님께서 이인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온 건데 이렇게 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성금을 제가 대신 받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가 75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건국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고 우리 나라의 초석이 됐던 이상과 이념이 무엇이었는가, 독립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국민이 쉽게 보고 생각할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 참 너무도 아쉬운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마침 그걸 좋게 생각해서 격려를 해주는 분위기가 돼서 지금 저희가 그걸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부지 선정도 잘 안 되고 해서 구체적인 이 계획이 잡히질 않아서 저희 추진위원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본격적인 모금 운동을 사실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답답하게 생각했던 애국 국민들이 이 신문에 기사가 나자마자 조금씩 성금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추진을 시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는 이 김항식 추진위원장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받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념하시는 이 재단에서 이렇게 일찍 기부를 해주셨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다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데 철두철미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실제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여야로 갈리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의 분열상에 비한다면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라고 할까, 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이런 거 같은 거에 약간 차이 정도를 가지고 두 분 사이에 차이가 났던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당시는 우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정신을 가지고 이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분이 마치 갈라선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전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참 단순하지 않은 그러한 이 말하자면 거대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두 분이 함께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런 성금을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 국민 모두가 이 정신을 모두 다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